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여름 보잉의 스타라이너가 또 한 번의 좌절에 직면했지만 앨런 머스크에게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우주 탐사에 대한 보잉의 접근 방식을 괴롭히는 더 깊은 문제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실패는 이를 더욱 강조할 뿐입니다. 스페이스X가 기록적인 승무원 탑승 임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선 비행을 완성하기 위한 보잉의 끈질긴 도전은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라이너의 도전의 핵심이 진정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스페이스X의 별이 계속 떠오르면서 보잉은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을까요? 보잉의 황금기와 쇠퇴의 뿌리. 보잉이 그토록 추락한 것은 보잉의 업적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잉은 한때 비행기가든 우주선이든 비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신뢰받는 이름이었고 단순한 항공 우주 회사가 아니라 최고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타라이너의 실패로 인해 그 빛나는 명성이 갑자기 훼손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디베이저 언터 보였습니다. 그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보잉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잉은 인류를 달로 데려간 로켓인 세턴 5점의 1단계 부스터를 만들었고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운전하는 버기 로버를 설계했으며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에도 깊이 관여했고 국제 우주 정거장을 위한 미국 모듈을 제작했으며 다양한 우주 임무를 위한 델타사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보잉의 이력서는 항공 우주 업적의 명예의 전당과도 같았죠. 나사가 상용 승무원 프로그램에 이들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당연하고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 보잉이 아니었습니다. 경고 신호는 스타라이너가 맥도넬 더글러스와 1997억 달러의 합병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거래는 현명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보잉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안전과 품질을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엔지니어들이 보잉을 이끌었지만 합병 후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비용 절감과 주주 가치가 우선시되면서 보잉은 한때 차별화되었던 엔지니어링 우선 사고방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맥도널드 더글러스와의 합병 이후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보잉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맥도널드 더글러스는 혁신과 안전보다 이익과 주주를 우선시하는 기업 마인드를 가져왔습니다. 세턴 5점을 만든 보잉에서 완전한 180이었습니다. 항공우주 업계 사람들은 맥도넬 더글라스가 보잉의 돈으로 보잉을 인수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약간 농담 같지만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합병 이후 보잉의 핵심이자 영혼이었던 엔지니어링 우수성에 대한 헌신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잉은 최고로 안전한 항공기와 우주선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대신 비용 절감과 주주 만족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때 회사의 리더였던 엔지니어들은 스스로를 외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부에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썩음이 바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균열이 외부에 드러나기까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은 좋지 않았고 스타라이너 사고는 보잉 내부의 이러한 문화적 변화에서 비롯된 일련의 실패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스타라이너 프로젝트는 나사가 상용 승무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201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은퇴하는 우주 왕복선을 대체하여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데려갈 수 있는 차세대 우주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의 전통을 가진 보잉은 당연히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사는 보잉에 스타라이너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 초기 자금으로 수천만 달러를 제공했고 보잉은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우주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보잉은 스타라이너를 2015점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간의 실적을 고려할 때 의심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스타라이너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기한은 계속 바뀌었고 보잉은 계속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완전히 작동하는 우주선이 아닌 2015점까지 시험 비행을 겨우 2년 더 미루었고
2017점까지 다시 2019점까지 미루었고 이쯤 되자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달 탐사선이나 우주 왕복선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보잉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나사가 보잉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보잉이 정부와 꽤 달콤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보잉은 비용 플러스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즉, 모든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고 그 위에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지출이 많을수록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아니었지만 나사가 보잉에게 스타라이너 고정 가격 계약을 주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잉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갑자기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수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제한 자금으로 운영하던 보잉은 이제 새로운 규칙에 따라야 했습니다. 여전히 맥도넬 더글라스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회사 경영진은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돈 멋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비용 절감이 항상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우주선처럼 복잡한 것을 제작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타라이너가 12월 첫 무인 시험 비행을 준비할 무렵에는 보잉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비행은 보잉에게 승리의 순간이자 항공 우주 혁신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여전히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타라이너의 시험 비행은 재앙이었습니다. 우주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 중 하나인 시계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스타라이너는 임무 시간표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는 대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보잉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우주 정거장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은 연료를 소모했고 임무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잉은 스타라이너가 지구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기 불과 2시간 전에 또 다른 소프트웨어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이 버그로 인해 우주선의 추진기가 잘못 작동하여 승무원 캡슐과 서비스 모듈이 치명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문제를 발견했지만 나사의 말처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지만 보잉의 명성에 이미 손상을 입힌 후였죠. 시오라이너 vs SpaceX. 기억하시겠지만 나사가 상용 승무원 프로그램을 위한 새 우주선이 필요할 때 보잉계만 의지한 것은 아닙니다. 보잉이 스타라이너 개발 계약을 체결할 무렵 나사는 훨씬 젊고 굶주린 회사인 스페이스X도 배팅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노장대, 신예의 전형적인 사례로 스포일러를 미리 알려드리자면 신예가 승리했습니다. 2014점 나사는 상용 승무원 계약을 보잉과 스페이스X 두 회사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베테랑 보잉과 큰 아이디어는 있지만 인간을 우주로 보낸 경험은 많지 않은 야심찬 신인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기업과 신선한 혁신 기업 모두에게 베팅을 하는 것은 좋은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보잉은 스타라이너 개발을 위해 약 1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 스페이스X는 크루 드래곤 캡슐 제작을 위해 이보다 적은 약 1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셈이견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잉에 돈을 걸었을 것입니다. 결국 보잉은 혈통과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납품한 것은 스페이스X였습니다. 왜? 이 두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생깁니다. 보잉이 기존의 방식에 갇혀 있는 동안 스페이스X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문화였습니다. 스페이스X에서는 여전히 엔지니어가 책임자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혁신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머스크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획기적인 것을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는 실패를 무조건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배우고 개선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스페이스X는 빠르게 움직이고 실수를 저지르고 바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잉은 엔지니어링의 한계를 뛰어넘기보다 경쟁 주주에 더 집중하는 기업 문화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스타라이너 개발 당시에도 이러한 문화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보잉의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이 가장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합리적일지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보잉과 스페이스X 모두와 긴밀히 협력했던 나사의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인 더그 헐리는 이러한 차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협업적인 경험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피드백을 듣고 싶어 했고 지인 열려 있었으며 기꺼이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헐리는 보잉 엔지니어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오만했으며 우주 비행사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주 경쟁에서 보잉의 몰락을 가져올 트렌드의 시작이었습니다. 2020점 즈음에는 이미 스페이스X가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첫 승무원 임무를 발사했습니다. 이는 나사는 물론 미국 전체의 큰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에 의존해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낸 미국이 마침내 독자적인 방법으로 다시 ISS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모와의 점으로 알려진 크루 드래곤 임무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약속을 지켰고 나사는 흥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그저 큰 꿈을 가진 스타트업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보잉은 여전히 스타라이너를 지상에서 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9 시험 비행 사고 이후 보잉은 우주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2021년 보잉은 스타라이너를 다시 발사할 준비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연료 밸브가 고장났습니다. 밸브 중 13개가 고장나서 발사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우주선은 공장으로 돌려보내졌고 보잉의 작업 승무원 캡슐 인도 일정은 더욱 뒤로 밀려났습니다. 스페이스X가 크루 드래곤의 성공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보잉은 내부 책임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보잉은 결함이 있는 추진기를 제작한 에어로젯 로켓다인을 지목하며 제조 결함이 있다고 비난했고 에어로젯은 보잉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나사와 전 세계가 보잉이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궁금해하며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두 거대 항공우주 기업이 마치 다투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이 되자 보잉은 전년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시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라이너를 궤도에 진입시키고 ISS와 도킹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때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궤도 진입 과정에서 추진기 2개가 고장났습니다. 다행히 스타라이너에는 추진기가 많아서 다른 추진기가 이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ISS와의 도킹 과정에서 더 많은 추진기가 고장났습니다. 보잉은 한숨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타라이너는 임무를 완료했고 보잉은 부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순조로운 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끄럽고 완벽에 가까운 스페이스X의 운영 방식에 비해 보잉의 성과는 아마추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잉이 불을 끄느라 바쁜 동안 스페이스X는 이미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24 시점까지 두 회사의 대조는 더 분명할 수 없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나사의 유인 탐사선 파트너가 되었고 보잉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우주 역사상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로 꼽히는 스타라이너의 6월 유인 탐사는 보잉의 구원의 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스타라이너의 조종석에 앉아 ISS로 가는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나사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우주 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소니 윌리엄스는 스타라이너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발사 시도는 애틀라스 O 로켓의 산소 밸브 문제로 인해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관리 가능한 지연이었지만 보잉은 며칠 후로 발사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다시 발사에 성공했을 때 지상 시스템의 컴퓨터 오류로 인해 두 번째로 임무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보잉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될 일은 없겠지? 틀렸어요. 마침내 세 번째 발사를 시도했을 때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튼은 되었습니다. 궤도에 도달한 직후 그들은 스타라이너의 추진기를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로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면서 RCS 추진기의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날 무렵 5개의 추진기가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주선의 가스 시스템에서 헬륨 누출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추진기가 우주선의 기동 능력, 특히 ISS와 같은 거대한 물체에 도킹하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5개에서 추진기가 고장난 스타라이너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상의 엔지니어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우주선은 약 1시간 동안 우주정거장 바로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고장난 4개의 추진기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었고 스타라이너는 도킹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션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보잉은 다시 한번 완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지만 간신히 피했습니다. 스타라이너의 추진기 문제로 인해 나사와 보잉 엔지니어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고민했습니다. 추진기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구 복귀 중에 추진기가 작동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나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사는 윌모어와 윌리엄스를 스타라이너로 귀환시키는 대신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을 타고 지구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보잉에게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안전하게 귀환시키지도 못하는 우주선을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붕괴와 미래를 위한 교훈. 오히려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세 번째 발사 실패와 궤도에서의 참사 직전인 2024년 여름, 나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였습니다. 보잉을 믿고 우주 비행사를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시킬 것인가? 아니면 검증된 신뢰성을 자랑하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에 의지할 것인가? 스포일러 주의, 나사는 안전한 내기를 선택한 스페이스X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때 지배적이었던 업계에서 보잉의 입지를 약자로 굳히는 결정이었습니다. 메이스 호이버시드 우주 비행사를 달에 실어 나르는 로켓을 만들었던 보잉 같은 회사가 기본적인 임무 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잉이 엔지니어링 중심 기업에서 비용 절감과 주주 달래기에 더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부패로 인해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수십 년 전 맥도넬 더글라스 합병으로 시작된 이러한 변화가 이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스타라이너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실패한 이유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2024호 임무 중 추진기 문제가 발생한 후 나사와 보잉은 머리를 긁적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추진기가 고장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열에 의해 팽창하여 산화제의 흐름을 제한하는 추진이 산소 밸브의 테프론 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왜 이전에는 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스타라이너는 이전 2번의 임무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고 비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ISS에서 2차례의 테스트 후에도 이 문제를 재현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잉은 우주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추진기의 고장 원인을 알지 못한 보잉은 지구로 돌아오는 동안 추진기가 다시 고장 나지 않도록 보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사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었습니다. 사소한 결함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상황이었죠.
재진입 중에 추진기가 고장나면 스타라이너와 승무원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귀환 비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약간의 지연이 아니라 명확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임무를 몇 달씩 미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탑승한 우주 비행사 윌모어와 윌리엄스에게 이 지연은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래 ISS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행히 나사는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거장에 충분한 식량과 보급품을 준비해 두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신청한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타라이너를 타고 무사히 돌아와 보잉이 여전히 우주 게임의 플레이어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좌초된 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보잉이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보잉 경영진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스타라이너는 안전하며 필요하면 우주 비행사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며 윌모어와 윌리엄스를 언제든 지구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고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말했습니다. 보잉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나사는 스타라이너가 승무원 귀환 비행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8월 2024 전 보잉은 마침내 문제의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언방이다. 추진기 밸브의 성가신 테프론 실이 과열되어 예상보다 더 팽창했습니다. 실이 팽창하면 산화제의 연소실 유입을 제한하여 추진력 수치가 낮아졌고 결국 추진기의 작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설명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왜 이전 임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잉은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잉에게 특히 힘든 상황이 시작됩니다. 스타라이너가 안전하게 재진입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나사는 스타라이너를 빈 상태로 지구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과대 광고, 모든 지연, 모든 비용 지출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보잉은 우주 비행사를 태우지 않고 스타라이너를 다시 가져올 예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나사의 전체 비행 일정이 혼란에 빠지는 파급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스타라이너가 작동하지 않아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루 드래곤에는 2명의 우주 비행사를 더 태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는 윌모어와 윌리엄스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다음 크루 드래곤 비행에서 2명의 우주 비행사를 빼야 했고 이는 곧 2명의 빈 좌석으로 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나사에게 물류의 악몽이었습니다. 보잉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세브의 일정, 계획, 전반적인 임무 흐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스타라이너가 실패한 이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진기, 컴퓨터 결함, 연료 밸브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잉이 새로운 우주 탐사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훨씬 더 큰 문제의 증상들이었죠. 혁신, 위험 감수, 실패에 대한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스페이스X와 같은 회사가 번창하는 동안 보잉은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비행기와 로켓을 만들던 방식 그대로 우주선을 만들려고 했지만 상황은 변했고 보잉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4가 끝날 무렵 보잉의 상황은 암울해 보였습니다. 스타라이너의 미래는 불확실했고 회사의 평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 보잉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하나였던 나사는 이제 이 거대 항공 우주 기업을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잉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사로부터 받은 수십억 달러의 계약금을 모두 소진했고 스타라이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잉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잉은 여전히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느 쪽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건을 던지고 스타라이너 프로그램을 완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 출혈은 막을 수 있지만 보잉이 나사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수십억 달러의 정부 자금을 잃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스타라이너가 마침내 성공하기를 바라며 계속 돈을 쏟아부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스타라이너가 결국 성공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가까운 미래에 해체될 예정이며 정거장이 폐기되면 저지구 궤도 임무의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보잉이 스타라이너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한편 앨런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지구 궤도 너머로 눈을 돌리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무주용으로 설계된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인 스타쉽을 통해 스페이스X는 화성, 달스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과거 보잉처럼 과감하고 혁신적이며 한계를 뛰어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스페이스X를 점점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훈은 우주 공간은 가혹하며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라도 안주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잉의 경우 엔지니어링보다 이익과 주주를 우선시하다 보니 이런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우선시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엔지니어가 주도하면 우주 탐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의 인간, 달의 식민지, 심지어 외계 행성으로의 여행이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서도 있습니다. 이 비전이 성공하려면 스페이스X처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보잉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보잉을 선구자로 만든 정신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이익보다 혁신, 이사회보다 엔지니어링. 이것이 한때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보잉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페이스X와 다른 기업들이 인류를 최후의 개척지로 이끄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치열한 우주 산업에서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발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할 여지가 없습니다. 화성, 달식민지, 그 이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와 같이 혁신에 기꺼이 베팅하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우주 경쟁과 기술에 대한 최신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뵙겠습니다.